안녕하세요. 저희 국토TV의 국토탐구생활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국토와 관련된 전문 지식 및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고품격 지식 함양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 국토탐구생활 첫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연구본부의 정원기 연구원입니다. 네, 저는 주택토지연구본부 전혜란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탐구를 해주실 스페셜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의 윤하중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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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에 근무하는 윤하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박사님 처음 뵙는데요. 저는 이제 국토연구원 다니면서 이제 박사님 몇 번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 뵐 때마다 좀 영국 신사처럼 되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전혜란 연구원 혹시 박사님 뵈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올해 2월 달에 입사를 해서 네, 박사님처럼 누구신 선임 연구원분을 처음 뵙는데요. 네, 그래서 엄청 까마득한 대선배님을 모시게 되어서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박사님께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잘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7월 14일 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때 추진 전략 중에 하나로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촉진하자라는 방안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 민간 투자 사업이 무엇이고 또 민간 투자 사업의 정의 그리고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그 대상 사업 자체가 사회 간접자본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고 또 그 시설의 확충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 자체로서 어떤 고용의 증대나 소득의 증가나 지역 개발, 기술 진보 등의 기여는 하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기반 시설 자체만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시설은 아니고 보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은 정부의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도로, 철도, 환경 등의 시설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에 전환된 부분이라고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보다는 영국이나 호주, 일본 등에서 먼저 도입을 해서 PFI라는 형태의 이름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은 9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고도성장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들 사회 기반 시설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됐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돈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은 시간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또 특히나 그 당시 또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SOC 분야의 투자라기보다는 그 분야보다는 복지나 교육, 환경 이런 분야에 관심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의 어떤 제약 때문에 또 이 민간 투자 사업이 도입되게 된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민간 투자 사업의 변청 과정이 크게 4개 기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 변천 과정과 그 각 기간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제도의 변천에 의해서 한 1기부터 4기, 5기 이렇게들 나눠서 이제 구분 지어져서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요. 1기라고 하면은 지금의 민간 투자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도로법, 철도법, 항만법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민간의 투자가 가능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많은 성과를 누리진 못했고요. 그래서 1994년에 민자유치촉진법이라는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일기다라고 이제 표현들을 하고요.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1999년도까지 민자유치 촉진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불충분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은 없었고요. 준비를 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던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대형 사업들이 좀 몇 가지는 있었고요. 그리고 99년 4월 달에 민간 투자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굉장히 이제 활성화됐죠. 그게 보통 이제 3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3기 그때부터 이제 정부 고시 사업, 제한 사업, 뭐 정부 보장 제도의 정립,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까지가 이제 4기라고 해서 뭐 요즘 얘기 많이 하고 있는 BTL 형태의 사업, 활성화 대책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거를 보통 4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유지보수라든가 지금 있고 있는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또 그동안에 한 20년 되죠. 20년이 넘어가는데 그 20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개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숙제인데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이제 5기라고 통상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94년과 98년 사이에 제2기에서 나와 있는 제1종 시설과 2종 시설에 대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이 시설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한 구분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민자유치 촉진법상에서 1종 시설은 뭐, 2종 시설은 뭐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1종 시설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SOC 시설 그러면 알 수 있는 도로 시설, 철도 시설, 항만 시설, 좀 대규모 시설들 위주로 해서 구분이 돼 있었고요. 2종 시설은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기반 시설이라고 해서 도로 철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가스 시설, 뭐 주차장, 뭐 이런 것들도 2종 시설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2종 시설에선 추진된 것이 없었고요. 말씀하셨던 1종 시설과 2종 시설은 그 법상에서 나눠진 좀 대형 시설과 소형 시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는 이제 1종, 2종으로 나누질 않고요. 이제 다른 분류로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수행할 때 보면은 보통 법률 체계들도 다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 투자 제도에도 법률 체계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 법률 체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민간 투자와 관련된 법은 민간투자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의미하는 것은 법률이라는 게 서로 간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워낙 많은 사회 기반 시설을 다루는 관련된 법들이 많으니까요. 뭐 철도 시설이면 철도법도 있고 도로 시설이면 도로법도 있고 주차장이면 주차장법도 있고 주차장법 내에서도 건축법과의 상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도로법과의 민간투자 제도와 상충이 될 수도 있을 때 해석에 있어서 우선한다는 의미를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시행지침이라는 게 있고 또 매년 그 민간투자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서,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서는 기획재정부가 되는데요. 기획재정부 내에서 매년 민간투자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는 올해 정부가 어떠한 취지를 가지고 민간투자를 가지고 갈 건지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법 내에서도 정책 방향이 변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공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지침이라는 게 몇 가지 존재를 합니다. 뭐 제한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사업이 적격한지를 검사할 수 있는 적격성 조사 지침이라든가 뭐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금 재조달을 한다든가 재구조를 한다든가 했을 때 평가 지침이라든가 또 뭐
시설사업 기본계획이라든가 협약을 체결할 때 표준 지침이라든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적인 지침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법 체계는 법과 시행령, 기본계획, 지침 아마 이렇게 네 정도로 돼 있고요. 다 이제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제도라는 거는 민간 투자 제도라는 거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립이 돼야 그게 제도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투자 제도라는 게 도입되면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법도 같이 제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또 그 각각의 역할이나 그런 관계들을 한 번 더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투자 사업은 크게 보면은 주무관청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되든지 간에 그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관청. 도로나 철도 같으면 국토부가 되겠고요. 항만시설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되겠고, 뭐 이제 이렇게 나눠지겠죠. 환경시설 같은 건 환경부가 되겠고. 그런 주무관청이 일단 있고요. 민간 쪽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크게 따지면 민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 그 두 개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주무관청이 있고 그 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라는 걸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사업 시행자 측에서도 민간 투자자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진행이 되고요. 특히나 민간 투자 뭐 주무관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계획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시 계획을 승인을 하고 이제 이거는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한 거는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민간 투자자 중에서도 사업 시행자는 어떤 콘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콘소시엄에는 그 시설을 건설해야 되니까 시공사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금융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30년 동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 분야의 사람들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30년 동안 만들어지는 거에 실시 협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법률 분야의 사람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의 해당 당사자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주무관청과 그 사업 시행자 사이에 이러이러한 물론 민간투자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한번 검토해야 될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라든가 KDI의 공공투자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또 한 번의 검토 과정이 필요한 전문 기관들이 필요하고 또 전에는 그 공공투자관리센터라는 피맥에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한 몇 년 전서부터 전국의 전문기관을 신청을 해서 전문기관 등록이 됐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연구원도 포함이 되는데 어떤 금액적으로 2천억이라는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은 피맥이 하고 그 이하는 이제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기관에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질문을 하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콘소시엄은 여러 기업들의 연합? 기업의 묶음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게 되죠. 뭐 통상적으로 천안논산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공항고속도로 또 요즘 막 제일 핫하죠. GTX-A, GTS, 뭐 C 이런 것들 굉장히 핫한데 그게 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GTX C 같은 거는 한 3조가 조금 넘을 거예요. C 같은 건 A 같은 거는 2조 정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두 기업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설계사도 필요하고 또 건설사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50개 넘게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요. 네, 그러면 이런 민간 투자 사업을 이제 딱 봤을 때 보통 대규모 SOC 사업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보통 정부나 이제 지자체에서 보통 제안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민간에서도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되는지 그런 어떻게 제안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간 투자 유치 촉진법에서 민간 투자법으로 이렇게 99년도에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민간 제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풀었어요. 그 전에는 정부 고시 사업 형태로밖에 진행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부 고시 사업이라는 얘기는 정부가 그 어떤 시설을 선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예비 타당성이나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마음의 결정을 먼저 하는 거죠. 결정을 먼저 하고 이거를 민간에 고시를 하게 돼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민간에서는 신청을 해주세요. 해갖고 그 제안서를 접수해서 복수의 제안서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 사업의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99년도에 민간 투자 법으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민간 제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계획들을 검토를 해서 그 계획 중에 저 사업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안을 하게 되는 형태죠. 그렇게 되면 주무관청을 그걸 받아서 뭐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라든가 우선순위에도 맞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제안 사업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절차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있으면 이제 그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추진 방식이나 추진 절차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제